네,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다담 공연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같이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공연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예. 이번에는요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까 하는데요. 예. 네. 변호사님, 이 본인의 이야기가 영화화가 됐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전 참 궁금해요. 처음 어떻게 제의가 왔나요? 제의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또 저한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네. 그것이 알고 싶다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BS의 기자분이 영화사에 이 사건 영화화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화 만들어지기 한 4년 전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흥분했죠. 왜냐면 네. 제 사건이 영화가 된다 그러면 제가 또 변호인이고 하니까 제 역할에 대해서 나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영화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다 하다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잊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영화화되고 또 제 역할을 맡은 배우 또 정우 또 알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좀 들떠 있었죠 한동안. 배우는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굉장히 실존 인물에 부합하는 배우가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영화사에서 네. 영화 개봉 전에 저한테 되도록 실존 인물을 부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진짜 몰랐는데 영화 개봉 직후에 바로 알게 됐어요 제가. 아니 영화를 보고 오신 제 주변 분이 네. 저를 보자마자 막 하는 얘기가 야 영화 보는 내내 네 얼굴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네 얼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됐다고. 실존 인물이 부각되면 집중이 안 되는 영화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는. 저도 정우가 굉장히 잘 된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아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재심 전문 변호사, 또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 변호사님인데요. 그것도 이제 해명을 좀 할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제목 책 제목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외람되게 어떻게 제 스스로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조금 근데 민망하죠. 민망하죠. 근데 출판사가 정했어요. 아. 출판사가 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책 많이 팔아야지 여기도 이제 이윤이 남아야겠죠. 근데 나름 또 이제 또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하면 또 내가 그렇게 맞게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냥 나름 적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근데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수식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셨다고요? 얼굴만 모범적이었고요. 예, 좀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고등학교 때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2번 다녔고요. 네. 이제 지금 옆에? 고등학교 네. 생활기록부 제가 대학은 1학년 1학기 마친 게 전부고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3학년 보시면 근면성실하나 주법성이 요구된다라고. 그리고 제가 그 평화범을 가나다에서 다를 받았는데 이거 수음이란가 수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다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단 결석을 뭐 거의 1, 2, 3학년 통틀어서 한 100일 했는데요. 학교를 안 나가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안 나가고 뭐 하셨어요? 가출했죠. 가출해서 집 밖으로 많이 나돌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딱 자태가 여러분. 네. 배가 나와서 혁기를 내려낸 건 아니었고 그때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양옆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맞습니다. 선글라스는 네,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싸디 싼 거예요. 예전에 가출 많이 해가지고 한 번은 또 아지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는 잘 안 들어갔거든요. 섬에 있을 때도. 근데 아버지 일정 파악 못하고 가출했는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 또 아버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변호사 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정말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얼굴은 그렇죠. 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되신 걸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섬에 있었지만. 네. 또 부모님도 이제 중학교밖에 졸업 못 하셨지만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스스로 하는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항상 어머니께서 시키고 책상에 앉혀놓고 막 시켰어요. 뭐 안티프라민 많이 아시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눈 밑에다 안티프라민을 바르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고등학교 저렇게 방황했고 또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가정폭력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 술 안 드시면 굉장히 좋으셨는데 술만 드시면 좀 약간 많이 때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이제 사춘기 때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저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대학을 어떻게 이제 여행이 지나가게 됐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군대 가서 제가 운전병을 했습니다. 네.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거든요. 육사 출신의 30대 후반의 중령이었습니다. 운전병이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정말 성공을 지향하는 엘리트의 모습을 진지하게 보게 된 거죠. 한 2년 동안.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을 본다는 것이 꼭 비행기 타고 외국 가야지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3년 어성세월 보내고 나니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게 속상했어요. 고등학교 3년 놀았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냐. 나도 한번 인생 바꾸고 보고 싶다. 한번 인생 역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뭐 사시, 행시, 외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고시는. 네. 사시를 선택했던 이유는 주변에 행시, 외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대 한 달 골참이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림동 간다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합격하셨나요? 2002년에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2002 월드컵의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아버지가 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포크레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술 마시고. 네. 근데 2002년 그 해가 4강 신화에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네. 경쟁자들이 또 다들 월드컵 보느라고 공부를 또 안 했고 저는 뭐 월드컵도 보지 않고 그냥 방황하면서 술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여행에 또 합격하게 됐던 거예요. 1점 차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주관식에서 1점은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게. 운? 운이죠. 운칠기삼 아닌가요, 인생? 정말 타고난 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신 것 같아요. 역경을 뒤졌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극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금요일 저녁에는 오늘 반드시 책상에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전화를 기다리다가 계속 휴대폰 뒤지다가 결국은 혼자 어디 가가지고 한잔하고 들어가고 한 번을 제 자신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시간을 잘 지나온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주변 분들이 많이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어떤 기도나 이런 그런 관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법 정신을 요하는 변호사가 되셨는데 어렵게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아까 또 성공을 지향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재심하는 변호사로는 어떻게 들어서게 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재심이란 그 단어는 잘 보지 않는 데입니다.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뭐 법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공부 안 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요, 난 내 인생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었어요, 한때. 왜냐면 성 출신의 합격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고시에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9남매, 7남매, 어머니 7남매, 그래서 친척들 많고, 또 향후들, 동문들 다 잠재적 고객이 되리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변호사 개업해서 사무실 차려놓고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게 사건을 안 맡기는 게 냉정하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야, 처음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했는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려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 여기서 먹고 살겠구나. 근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게 유명한 사건이 들어올 리는 없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재심 사건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사건에 성과를 내면 TV에도 나오고 또 알려질 것 같고, 그럼 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재심 사건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이게 한 5, 6년 걸릴 줄 몰랐죠. 한 1, 2년 고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5, 6년 정도 걸릴 것 같았으면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다른 걸 해볼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연찮게 하게 되고 네. 또 제 욕심으로 하게 됐던 거고, 잘 모르고 하게 됐던 것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선 변호사 시절에 첫 재심 사건을 맡으셨죠? 네, 수원 노숙소년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던 상해치사 사건이었고, 7명이 누명을 써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의 억울한 옥살이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가 맡았고 재심을 통해서 전부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그 사건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건 맡을 때 그냥 이거 잘하면 인생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억울함, 노숙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욕도 사라지진 않지만 점점 낮아지고, 이제 공익을 생각하고 남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제가 이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본인이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사건 제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 결국 대통령이 한을 풀어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한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재심으로 결정되기도 어렵고, 재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재심 사례가, 제가 지금 재심에 성공한 사건이 4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심 전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너무 인색합니다. 뭔가 또 확정되면 그 법적 안정성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 권위 있는 판결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라는 그런 또 그런 소극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뭐가 힘드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줘서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개입하기 꺼려하고, 개입했을 때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찾는 것도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용기 있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사건이 오래 걸리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이제 대통령님의 한만 푸시면 네. 그럼 자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의롭고 누구나에게나 평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법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란
그것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모든 다양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법 자체가 때로는 그 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집행될 때 아무리 공정하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법이 정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법이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나보다 좀 없어 보이고 좀 힘없는 사람 앞에서 쉽게 다리도 꼬고 또 팔짱도 끼고 또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러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약자를 대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에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래요. 술 한 잔 먹어도 술값 내는 사람 만나서 먹고 싶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불편한 얘기, 그냥 힘든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서로 세상 사는 얘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불편한 관계를 지향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녀님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네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또 두 분이 다 그 중앙에 딱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저희 다담에 굉장히 매번 와주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수녀님?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는요, 박준영 변호사님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드신.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렇게 말씀 잘하셨나요? 저는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그냥 저도 즐겁고 남도 즐거우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지난번에 그 익산 택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진법이 나타나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처벌하지 않고 지금도 검사 계신 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우리 현직에 있어도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검사가 진범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과 불이익이라는 것도 시효,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벌은 공소시효, 그리고 불이익은 징계시효. 근데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근에 법무부의 과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영전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왜 이러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이라는 것이 그냥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굉장히 공분하지만 또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걸 다 권력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진범을 풀어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사회는 고백하고 싶고 잘못을 말하고 싶어도 너무 심한 어떤 비난이 쏟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게까지 함께 쏟아지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심 사건이 이제 또 다른 변화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변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건의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관여된 공권력들이 왜 처벌받지 않는가, 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이슈를 이끌어내고 뭐 법과 제도의 개선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개가 끝난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도 네 아까 손 먼저 드셨다. 네. 저기 변호사님이 저때도 말씀하셨는데 자녀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녀분이 똑같은 이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떠실지 혹시 자녀분? 전 11살, 8살, 3살 있습니다. 3살에 있는 지금 다둥이 아빠시네요? 예, 3살에 있는 어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틀만에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8살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가 무슨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1살에 있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 어떤 활동이 지금 아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솔직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만약에 법조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왜 그러냐면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일단은 남의 불행과 함께하는 직업이거든요. 또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시민들이 후원으로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줘서 이렇게 강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입을 얻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뭐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좀 제 입장에서 말린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흔쾌히 어떤 동의하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것 같고 판사가 된다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된다면 판사는 한번 해봐라. 일단 공무원이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잘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 결국 양심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양심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의 관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거기 정의당원과의 관계, 또 이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계를 점점 더 확대해 가고 또 관계를 진지하게 가져가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녀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민망하고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